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개원 첫날인 어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또 한 번 거부권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양측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관장 측은 훌륭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최 회장 측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재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이 정부 계획대로 기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6곳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벌어진 매출 20억 카드깡 사기는 매장 관리자가 3년 가까이 벌여온 부정거래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료업체는 잠적한 관리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잠시 후 단독 보도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취소 수치로 특정하고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무려 5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전세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비중의 2배를 넘겨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또 한 번의 거부권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1호 개혁 법안으로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기존 법과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동일한데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다른 비교섭단체인 야당들이 합의해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과정들이 사실은 진실은 하나인데 다른 결론들이 나서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고려 때문에 특검에서 다 관장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방탄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서 가져다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세운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무렴치한 것이고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며 성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국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준 총선 민심이 원구성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면서 정부 여당도 편협한 당리당략을 이제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라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과 결속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 공감을 얻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제대로 신뢰를 얻어갈 때 의정활동이 더 국민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서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의정활동, 국정운영이 한 발치도 제대로 나갈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독주, 의회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터져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국회 모습, 의원의 모습
그리고 국민들께서 늘 공감해 주시는 그런 우리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가 너무 적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혼인 순결과 일부 일처제의 헌법적 가치를 짚어준 훌륭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해왔지만 재판부가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씨를 오늘 오전 8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김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대리 자수를 시킨 정황을 포착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내년도 39개 의대 정원은 모두 4,610명으로 올해보다 1,497명이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41%는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안내를 통해 의대 정원 내 선발과 정원 외 선발은 각각 4,485명, 125명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협은 어젯밤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열고 무너진 의료 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집회에 참석한 임현택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통행과 호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의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됐지만 집단 행동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의료 공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조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또 한 번의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거쳐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했고 특검 추천권은 기존 대한변협 대신 사실상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도 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되며 여야 합의점은 더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른 정부 같았으면 이런 고민 안 했을 건데요. 윤 정부의 특징입니다. 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기 때문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럴 경우에는 간주 규정을 둔 겁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이재명 대표 제안대로 차등 지원을 수용하긴 했지만 액수는 최소 25만 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민생지원금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두 법안 모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기존보다 위헌 소지가 더 커진 것 같다고 지적하며
특검 대신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볼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야당의 계속되는 졸속 법안에 최소한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엄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선 소수 의견을 품어주는 게 입법의 원칙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는 대통령 계시고 또 우리 옆에는 큰 그 정부의 모든 기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 시작부터 여야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22대 국회가 앞선 21대 국회의 연장전에 불과하단 비판적인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일성으로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야권 입법 공세에 전국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나간 건 있고 당과 한몸이 돼 뼈 빠지게 뛰겠다며 단합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똘똘!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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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임기 첫날 하얀색 셔츠로 복장을 통일한 국민의힘 의원들, 최우선 과제로 거론된 건 단합과 결속이었습니다. 범야권 192석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는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민생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날부터 앞으로 22대 마지막 날까지 이 단합, 결속, 입법, 폭주, 독주, 자칫하면 있을 수 있는 의회 독재를 우리가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된다. 당선 이후 매년 여당 워크숍에 참석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도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의원 한 명 한 명과 반갑게 악수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파이팅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나라의 개혁과 국가 미래를 위해 당과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한몸이라는 표현으로 단일 대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보다 5석 더 줄어든 압도적 여소야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각종 특검법을 앞세운 야권 공세에 맞서 당정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워크숍 마지막 날에는 정책보고와 자유토론이 진행됩니다. 거야 입법 독주 대응과 민생입법 경쟁 유도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 등 주요 입법 과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몇 가지 당원 당규 개정안이 핵심 의제로 제안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수월하게 하려는 취지도 엿보인다는데 결국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내부 결집을 노린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당원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원 당규 개정안이 제안 형식으로 보고됐습니다. 애초 의원들만 참여했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원과 국민이 이끌어가는 정당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권한이라는 것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지만 다수가 누리면 권리입니다. 앞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진 뒤 탈당 등 당원 반발이 커지자 후속 조치를 마련한 셈인데 일각에선 강성 당원들 목소리에 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 전체 여론을 표결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일부 의원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전체 당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자는 선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하는 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3월 대선 1년 전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인데 이때 대표직을 사퇴하면 선거 지휘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 뒤 지방선거를 치르고 다음 해 대선까지 갈 수 있도록 대권 행보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당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또 상당히 주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총에선 또 당론을 위반한 자에게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안도 다뤄졌습니다. 단일 대오를 유지해 당론 추진 법안에 속도전을 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은 내부 결속력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친명 대 비명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21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일부 반대 의견이 흘러나오는 점은 변수로 남았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1심 판결보다 액수가 크게 늘어난 건데 재산 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1심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5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과 관계 유지엔 219억 원을 쓰면서도 혼인관계가 끝나지도 않은 노 관장에겐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사과하기는커녕 관계 파탄을 노 관장 책임으로 돌렸다고 질타하면서 노 관장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1심이 산정한 위자료는 너무 적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SK 주식까지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라면서 노 관장의 기여가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년 SK 선대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며 결과적으로 회사 성장에 도움을 준 만큼 딸인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 원 정도로 산정한 뒤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사실상 완승을 거둔 노 관장 측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이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을 나누라고 결정한 만큼 판결이 확정된다면 최 회장으로선 경영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주식담보대출도 이렇게 큰 금액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노 관장 측에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를 공언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장후반 SK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SK 주가는 9.26% 오른 15만 8,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 주가는 한때 15.89% 오른 16만 7,7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어서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이 발표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역시 정부가 계획한 것처럼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늘어난 인원만큼 교육 환경을 갖춰야 하고 또 반발하는 의료계도 설득해야 하는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이제는 증원을 되돌리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교수, 시설, 공간 등 늘어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의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공개한 한 대학교의 내년도 기초의학 분야 교수 수요를 보면 현재보다 12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한 해 2명 정도 임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10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부족한 교수 인력의 충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상 교수뿐만 아니라 기초 교수는 더더욱이나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 분야 교수만 수백 명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정부는 의대 출신이 아닌 교수들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초 교수를 수급하는 게 좀 어렵다는 거는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의대 출신이 아니라도 연간 학과에서 그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 요원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건물이나 시설, 장비 등도 대폭 늘려야 하는 만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의사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설득과 압박에도 10,000명이 넘는 전체 전공의 가운데 90% 이상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대형 병원의 적자가 계속돼 문을 닫는 곳까지 생긴다면 국민의 반발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성공해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거꾸로 성공을 위해선 의료계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전국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협은 어젯밤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열고 무너진 의료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집회에 참석한 임현택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통행과 포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의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됐지만 집단 행동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의료 공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벌어진 매출 20억 카드깡 사기는 매장 관리자가 3년 가까이 벌여온 부정거래의 결과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매장 의류업체와 백화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의류업체는 손해를 본 건 마찬가지라며 잠적한 관리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20억 원 규모의 카드깡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매장 관리자 이모 씨. 이 씨에게 카드를 빌려준 피해자는 단골과 동료 직원, 그리고 재판매업자까지 다양합니다. 한 번에 많게는 수천만 원씩 카드로 미리 결제해 놓은 다음 나중에 취소해 주거나 옷을 싼 값에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측은 매장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며 이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의류업체와 오랜 기간 수수료를 챙긴 백화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객들의 피해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취소해 줄 생각이 지금은 없는 듯해요. 그러나 백화점과 의류업체는 입점한 매장에서 위탁 판매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가 벌인 일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데다가 수상한 거래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순 없었다는 겁니다. 의류업체는 최근 매장 관리자 이 씨와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씨로 인해 재고 손실 등 2억 원 가까이 피해를 봤다는 게 업체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무 여건에 따라 판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용자 책임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든지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씨와 계약한 의류업체와 이 씨가 일해온 백화점에서 만약 수상한 거래를 눈감아온 것이 입증된다면 피해자 측에선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카드깡 사기의 특성상 매장 관리를 맡은 이 씨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인 만큼 보상은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의류업체 또는 백화점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어떤 카드깡이라는 것은 그 업무와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배상할 액수는 많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믿었던 매장 관리자로 인해 억대 카드 빚을 짊어지게 된 상황. 유명 백화점과 대기업 의류업체라면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한숨을 내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남자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 씨가 여러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의혹과 관련해 송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차 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성 1명을 고소한 상태인데 취재진이 만난 이 여성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차두리 씨는 지난달 여성 A씨를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가 사생활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거나 SNS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와 몇 차례 만난 사이일 뿐이라고 밝혔고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복수의 여성과 교제한 적이 없다며 A씨와 연인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만난 A씨는 차 씨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차 씨와 3년가량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최근 차 씨가 바람핀 사실을 들키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에서 어떤 여자랑 안고 뽀뽀하고 이런 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화가 나서 따졌더니 아니다, 너 오해다. 그날 처음 본 여자다. A씨가 제시한 두 사람의 SNS 대화를 보면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이 오고 갔을 뿐 아니라 차 씨가 동시에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사과하며 A씨를 붙잡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A씨는 SNS에 폭로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길 바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만 나온 거지 훨씬 더 많겠구나. 그리고 이게 안 알려진다면 분명히 차들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짓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A씨 글을 본 뒤 비슷한 문제로 차 씨와 갈등을 겪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들이랑의 대화 내용을 바로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괘씸했는지 그 내용이 우리한테 다 했다네요. 결혼하자. 그리고 또 질질 매달리더라고요. 하루도 괴롭지 않는 날. 차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갈등이 치닫는 가운데 A씨는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모녀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용의자 60대 남성 A씨를 쫓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노영동 11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11층의 한 세대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거주자가 외출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해당 세대가 절반 정도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공사 책임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현장 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장 소장 A씨는 설계도에 따라 공사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감리단장 B씨는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며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전세 물량은 부족한데 찾는 사람이 많아 무려 54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전세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비중의 2배를 넘기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5억 4천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거래된 곳과 비교하면 불과 4개월 만에 1억 6천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전세 매물은 말랐는데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보면 갈 곳을 찾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오르다 보니까 그 자리를 주인들하고 다시 협상해서
그 이사를 안 가고 재계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5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연속 상승 기록과 같은 수준입니다. 전세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분기 서울 소형 아파트의 전세 거래 비중은 소폭 올랐고 월세 비중은 내려갔습니다. 반면 비아파트 시장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소형 빌라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보다 월세의 비중이 많아졌고, 특히 소형 오피스텔은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거래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비싼 전세값으로 인해 아파트로 갈아탈 수 없는 기존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는 월세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위험을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가 가깝기 때문에 전세 사기 위험이 있어서 월세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전세, 빌라와 오피스텔은 월세. 점점 심해지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전 3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 통계를 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 4,66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전 3년간의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의 입주 물량의 52.5% 수준입니다. 특히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3,200여 가구로 2025년에 13.6% 수준에 머물 예정입니다. 지난해 좋은 꿈을 꿔서 로또 복권을 산 뒤 1등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조상 꿈을 꾼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지난해 로또 1등 당첨 600만 6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60명 가운데 16%가 좋은 꿈을 꿔서 로또 복권을 샀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는 설문에 29%가 조상 꿈을 꿨다고 답했고 동물과 재물 관련 꿈이 각각 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더 극명해진 여소야대 구도 속에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던 21대 국회 때보다 더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기 막판까지 특검과 쟁점 법안으로 대치하다가 민생 법안 16,000여 개마저 폐기하고만 21대 국회.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부활할 거라는 기대는 많지 않습니다. 범야권 192석 대 여권 108석.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구도에 여야 모두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더 강한 대야 공세, 대역 공세를 벼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의정 활동, 우리의 국정 운영이 한 발치도 제대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야권이 확보한 192석으로는 전국 이슈를 주도할 수는 있지만 마침표를 찍을 만한 힘에는 부족한 절묘한 균형의 숫자입니다.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하거나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때처럼 야당은 법안 추진을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실제 여야는 협치의 첫 시험대인 원구성 협상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사위 고유 안건으로 발의되는 특검법은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구성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 자리까지 욕심을 내는 거라며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무렴치한 것이고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건데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은 다음 달 7일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각 개헌은 물론 상임위 독식이라는 파행으로 시작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2심 판단의 주요 잣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입니다. 네, 재판부는 비자금 유입은 물론 SK 성장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까지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결혼한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 1988년 9월. 이때 맺은 사돈의 연호로 경제계 안팎에선 특혜 시비가 이어졌습니다.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선경이 허가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지만 비판 여론이 일어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했습니다. 사업 진출은 결국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에야 이뤄졌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2심 선고를 앞두고 SK 성장 과정에 부친의 비자금 등이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중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사위인 최 회장에게 32억 원 등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는 게 노 관장 측 입장입니다. 나아가 이 비자금이 1992년 증권사 인수와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이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회장이 혼인 이후 SK 주식을 취득했고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동통신 등 SK의 사업 진출 과정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2심이 판단한 재산 분할 규모가 1심보다 20배 넘게 급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 2시쯤 열립니다. 해당 건물은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2000년 문을 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림빌딩 4층인데요. 지난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부동산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오늘 양측 주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같은 시각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공판이 진행됩니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거짓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모 씨가 오늘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이후 수차례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찬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종상 영화제 개최 위탁업체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이 오늘 오전 11시쯤 열립니다. 영화제 관계자는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위탁 계약으로 대종상 영화제가 피해를 입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모 씨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출원 그룹장 출신 이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기밀 자료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 법인으로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6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판돈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승패 조작 프로그램까지 활용했는데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조직적으로 세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 남성. 곧이어 잠복해 있던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사무실로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 남성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사무실에선 증거를 없애려는 듯 사이트 이용자 명단이 담긴 장부를 찢어 변기에 버리기도 합니다. 수북이 쌓인 현금 다발도 발견됐습니다. 모두 바카라와 슬롯 머신 등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책 A씨 일당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도박 사이트엔 무려 1000여 명이 방문했는데 한 명당 2억 원꼴로 도박에 탕진하면서 전체 판돈 규모는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총책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승패 조작을 하고 도박 사이트를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시연회까지 한 내용이 있고요.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대포 계좌 100여 개를 동원해 수익금을 나누고 은행도 10곳 넘는 곳을 찾아가 소액씩 현금을 찾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매일같이 현금 5억 원씩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8명을 붙잡아 A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을 비롯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 10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모 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홍 씨 변호인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해달라며 홍 씨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신앙 훈련 목적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목사와 훈련 조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어제 강요와 강요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 목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훈련 조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발사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직접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이런 행동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해치고 북한의 고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 대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방송인 NPR과 PBS 뉴스아워, 마리스트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자 대결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50%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질 스타인 등 군소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구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를 기록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40%에 그쳤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창업자와 공개적으로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장중모 TSMC 창업자 등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만찬을 한 뒤 타이베이 8대 야시장 가운데 하나인 닝샤 야시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 칩을 독점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굴기의 대표 주자인 비아디가 주행거리 2,500km 하이브리드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 개발 지원도 이뤄집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고대 진시황의 도읍지 시안에서 신차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5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을 탑재한 세단 2종을 선보였는데 공식 주행거리가 무려 2,100km입니다. 我们的综合续航里程更是达到创纪录的2100公里，是燃油车的3倍。 경쟁 차종인 테슬라 모델 3의 3배가 넘고 도요타 캠리와 비교하면 곱절에 달합니다. 배터리 100% 충전에 가득 주유한 뒤 실제 장거리 주행에 나선 결과 2,500km 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2327.7公里。 2409.5公里，2547公里。 서울, 부산을 3번 왕복하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판매 가격은 10만 위안 미만, 우리 돈으론 1,89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비아디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5.3%, 선전에선 8.3% 넘게 뛰었습니다. 2003년부터 충전식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엔진을 결합한 듀얼 모드 기술에 올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꿈의 배터리, 전고체 상용화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전기차 굴기 10주년을 맞아 비아디와 CATL 등 6곳에 1조 원 넘는 연구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今年下半年呢，我们是第一代固态电池就上车，我们目标在3年内全固态电池上车。 중국 전기차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기 위해 EU는 반보조금 조사를 마무리 중이고 미국은 8월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며 낮 동안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른다고요? 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여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흐렸던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르겠고요.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때이른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 대전은 17도, 대구는 20.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일요일 1도에서 3도가량이 높아서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과 광주가 27도, 대구는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좀 어떻습니까? 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까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해안 곳곳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주말인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동쪽 지방은 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일부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AP와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르키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데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걸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지역에서 자신들을 공격하거나 또 공격할 준비를 하는 러시아군에게 반격할 목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기타 군수품을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하르키우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이달 러시아군이 다시 국경을 침범하면서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